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43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1943년에 이탈리아가 무조건 항복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탈리아 정부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죠. 미국에선 진행 중이던 전쟁의 한복판에서 석탄 채굴 노동자들이 파업쟁이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업쟁이를 승리로 이끌고요. 1943년에 독일 태생 예술심리학자 루돌프 아르나임이 게슈탈트와 미술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아르나임은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막스 베르타이머와 볼프강 쾰러의 제자였는데, 베르타이머와 쾰러는 베를린 대학의 동료였던 쿠르트 코프카와 함께 1920년대 게슈탈트 심리학으로 알려진 지각심리학의 영역을 개척한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의 지각적 조건과 대상 세계와의 구조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아르나임에게 미술에서 원근법은 지각 대상에 내재된 사선의 형태가 이미 그 자체로 인간의 지각에 깊이감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지각은 그렇게 구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도를 그린 그림에서 철도가 사선으로 쭉 진행되면서 지평선의 한 점에 만나잖아요. 소실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려진 사선이 이미 인간의 지각, 그러니까 그 사선에 의해서 인간의 지각은 이미 깊이로 반응하게끔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스트리아 태생 미술사학자 에른스트 곰브리츠의 경우 원근법은 무엇보다도 학습에 의한 경험에서 깊이로 작용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곰브리츠는. 그래서 화폭에 철도를 그린 그림을 인간이 볼 때 우리 인간은 이미 원근법이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철도에서 인간은 깊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근법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원근법으로 그려진 철도에서 그 화폭에서 인간은 깊이를 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이 이제 곰브리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곰브리치 입장에 따르면 동전과 같은 크기의 달을 그림 속에 그려 넣을 때 그림을 보는 사람은 달을 동전보다 더 크게 지각하게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달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달을 더 큰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르나임이나 곰브리치나 구조지어진 인간 지각의 능동적 작용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그 지각 심리학자들이었어요. 인간의 경험적 지식보다 조건지어진 지각적 구조에 무게중심을 더 두는 아르나임에게는 그림을 감상할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아는 것이 구조가 내재된 그림의 실제적 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령은 가령 세잔느나 브라크의 그림을 볼 때 관람자에게 요구되는, 적어도 아른하임에게는 당위적인 태도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지각작용이 파악하는 대상의 전체적인 패턴으로서 형상이란 뜻입니다. 지각작용이 파악하는 대상의 전체적인 패턴으로서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슈탈트 심리학의 중요한 전제는 지각작용에서 파악한 전체는 부분들의 기계적인 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건지어진 지각의 역동성에 방점이 찍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죠. 대략 6가지 게슈탈트의 법칙을 꼽아볼 수 있는데 1. 형상과 배경의 법칙, 즉 형상과 배경을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지각 조건. 2. 근접성의 법칙, 공간적으로 가까운 패턴부터 파악하는 지각 조건. 3. 닫혀짐의 법칙, 닫혀진 패턴부터 파악하는 지각 조건. 닫혀져 있는 패턴, 열려져 있는 패턴, 이렇게 나눌 경우 그렇습니다. 4. 유사성의 법칙, 유사한 패턴을 우선적으로 형상으로 파악하는 지각 조건. 5. 경험의 법칙,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패턴부터 파악하는 지각 조건. 6. 충만성의 법칙, 프레그난츠의 법칙,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풍요로운 의미가 내재된 좋은 게슈탈트를 추구하는 지각 조건입니다. 이 6번째 법칙이 특히 미술 비평에 행사한 게슈탈트 심리학에 강력한 영향력을 담보하죠. 1943년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보통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알려진 어린 왕자를 출간합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기도 하죠.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책 속에 초월적인 성격의 대사들이 있어서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생텍쥐페리가 아직 내가 넘겨보지 못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책 속에서 좋아하는 문장들을 골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문장은 길들이다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호와 어린 왕자의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속에 숨지. 그러나 내 발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전혀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밀밭을 봐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그건 슬픈 일이야. 하지만 내 머리칼은 금빛이지. 그래서 내가 나를 길들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 금빛 밀밭을 보면 내가 생각날 거야.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아름다운 문장이죠. 하지만 생텍쥐베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사는 2번에 걸쳐 되풀이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란 대사입니다. 한 번은 여우가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어린 왕자에게 남기는 말.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단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건네는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또 한 번은 어린 왕자가 조종사 아저씨를 떠나면서 남기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란 말이죠. 그러자 조종사 아저씨가 대답해요. 그럼 물론이지. 네.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이 나로서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조종사 아저씨를 떠나면서 몸은 무거우니까 가지고 갈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죽으면 몸은 결국 오래되고 버려진 조개 껍질 같아진다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솔직히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이해는 대략 편안하게 길들여져서 두루뭉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진실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장 언저리에서 절절하고 통렬하게 와닿는 그런 진실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종사 아저씨는 이 발언의 심각성을 느낀 순간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죠. 내 생각에 생텍쥐페리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진실의 말을 절실하게 독자들에게 건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에 앞서 길들여짐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공들여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로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다가
살아난 경험도 있고요. 결국 1944년 최고령 조종사로 자유 프랑스 공군에 합류하여 마지막 정찰 임무 중 코르시카 상공에서 추락하여 실종됩니다. 앙드레 말로,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 까미 등과 더불어 3, 40년대 프랑스 앙가주망 작가들의 중심축 한 명이었던 생텍쥐베리가 삶이 저물 즈음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게 된 있는 그대로 세상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었을지, 특히 우리말 번역 마음이 프랑스어로는 심장을 의미하는 끄르라는 점에서도 나에게는 특히 궁금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 주어진 지각 조건에 무게중심을 놓는 바라봄은 아닐 터이고,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바라봄도 아닌, 내가 초월적이라고 이해하는 바라봄의 실체를 혹시라도 생텍쥐페리와 공유하기 위해서 어쩌면 사막에 불시착했다가 살아나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나에게는 듭니다. 브라질의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르는 1943년 브라질 새로운 인간, 브라질적인 것, 현대적인 것이란 기치를 내건 교육보건부 건물을 완공합니다. 3층 높이의 건물 아래 부분을 기둥만으로 개방하는 등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의 영향하에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모더니즘 공공건물로도 알려져 있는 건물입니다. 세계 최초로 열대 햇빛으로부터 자동 조절되는 르 꼬르비지에 특유의 썬블라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죠. 뿌리 깊은 공산주의자였던 니에메예르는 브라질 문화 도처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19세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브라질의 전통적인 소재들과 현대건축의 콘크리트와 유리 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브라질 현대건축의 초석으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을 건축한 건축가입니다. 니에메르는 르꼬르비지에와 함께 1952년 완공된 뉴욕의 유엔 건물 설계의 디자인 고문으로서 참여하고요. 1960년 사회주의적 이상에 따라 설계된 새로운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건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질리아의 사회주의 이상은 1964년 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독재에 의해 부르주아지 계층을 위한 도시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브라질의 독재 권력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한 니에메르의 주도하에 1965년 설계가 시작되었지만 1980년에 완공된 프랑스 공산당 본부 건물은 니에메르의 고유한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현대 모더니즘 건축의 새로운 경계를 보여줍니다. 인터넷에 실린 니에메르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 직각이나 직선, 단단함이나 유연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자유롭게 흐르는 감각적인 곡선에 이끌린다. 내 조국의 산맥에서, 구불구불한 강에서, 대양의 파도에서, 사랑받는 여자의 몸에서 찾을 수 있는 곡선들 말이다. 온 우주, 아인슈타인의 휘어진 우주는 곡선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니에메르의 건축 몇 점을 사진으로 볼까요? 이 건물이 브라질의 교육 보건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건물의 하단이 이렇게 기둥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디자인이 브라질의 고유한 전통적인 문양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성당의 건물입니다. 1943년에 니에메르가 설계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브라질리아의 건물들입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성당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랑스 공산당 본부 건물입니다. 이렇게 좀 더 잘 볼 수 있는 사진이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